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동아일보의 한 기사인데요. 주제가 정말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당뇨병의 초기 신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거의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환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에 나온 6가지 신호를 단서로 삼아서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지, 그 숨은 의미는 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전문가분은 서울대 약학대학 출신으로 이 분야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기사에서도 강조하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건 사실 병 그 자체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합병증이거든요. 합병증이요. 네,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 콩팥병, 정말 이름만 들어도 덜컥 겁나는 병들이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서 자신의 몸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기사가 가장 먼저 꼽은 게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는 거대요. 솔직히 이건 그냥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아니면 커피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기 너무 쉽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핵심은 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느냐에 있거든요. 왜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쏙쏙 가져다 써야 해요. 그런데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들이 포도당을 못 쓰게 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혈액이 뭐랄까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혈액이 설탕물이 된다니.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의 정수기, 그러니까 신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농도를 어떻게든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이 과도한 포도당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거든요. 아, 신장이 일을 하는군요. 네, 그때 물을 대량으로 끌어들여서 소변으로 희석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우리 몸이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귀중한 자원을 써가며 혈당을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이 증상이랑 이유 없는 피로감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피로감과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신호로 이어지는데요. 심한 갈증. 몸에서 수분이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목이 마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병적인 신호가 되는 건지 그 차이가 궁금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 물을 마시면 해소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고혈당으로 인한 갈증은 차원이 좀 달라요.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가깝습니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입이나 목이 마른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탈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혈액이 끈적해지니까 삼투압 현상 때문에 세포 안에 있던 수분까지 혈관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세포들은 계속 목이 마른 상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이상한 갈증을 통해 처음으로 몸의 문제를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날이 덥거나 운동에서 나는 갈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뭔가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의 갈증이 계속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라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아니, 다이어트도 안 하는데 살이 빠지면 보통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 신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몸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이제부터는 몸이 비상연료를 태우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비상연료요? 네, 우리 몸을 하나의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 연료인 포도당을 발전소 안으로 들여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발전소는 계속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 창고에 비축해둔 지방을 꺼내 태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발전소 구조물인 근육 단백질까지 뜯어서 연료로 쓰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거죠. 와, 그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럼
몸이 지방이나 근육을 태우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변화가 나타나나요? 그냥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 말고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단순히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무기력해지는군요. 똑같이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말 의심해봐야 해요. 기사에서 굳이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신호인 셈입니다. 와, 몸속의 에너지 대란이 결국 몸의 구조까지 파괴하는 단계로 가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몸속의 문제가 피부 밖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면서요? 네 번째 신호가 피부의 변화인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죠.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피부 유도종이라는 작은 돌기하고 흑색 가시세포증이라는 색소 침착. 네. 이런 피부 변화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를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열쇠요? 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라는 자물쇠가 고장나서 열쇠가 잘 안 먹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자물쇠가 녹슬었거나 뭐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럼 우리 몸은 문을 열려고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열쇠, 즉 인슐린을 막 쏟아내겠죠. 네네. 그럼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과도한 인슐린이 엉뚱하게 피부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목이나 겨드랑이에 생기는 작은 쥐젖, 그러니까 피부 유도종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흑색 가시세포증은 뭔가요? 이름부터 생소한데 기사를 보니까 목 뒤나 겨드랑이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어둡고 벨벳처럼 변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묘사가 아주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때가 낀 거라고 생각하고 목욕할 때 세게 문지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때가 아니라 과도한 인슐린이 피부의 색소세포와 각질세포를 자극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이거든요. 만져보면 피부가 살짝 두꺼워져서 정말 벨벳 같은 질감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몸의 구석진 곳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이건 내 몸의 인슐린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명백한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피부에 이상한 것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뭐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피부가 회복되는 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군요. 다섯 번째 신호가 상처가 더디게 아물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몸이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몸의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망가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유지보수 시스템이 망가진다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병이 꽤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초기 신호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기사에 인용된 도밍게스 박사도 이 증상이 오랫동안 고혈당 상태가 유지된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져서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당뇨병인 줄도 모르고 방치한 사람에게는 이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인지되는 첫 번째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본인은 초기 증상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몸속에서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무서운데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던 몸속의 문제가 골마 터져서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문제가 방치되었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식사 후 밀려오는 극심한 졸음. 사실 점심 먹고 졸린 건 뭐 국룰 아닌가요? 저도 오후 2시만 되면 정말 힘든데요. 맞아요. 다들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대체 정상적인 식곤증과 여기서 말하는 위험 신호로서의 졸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선이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도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반복될 때를 주목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지목하고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요? 네, 말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말해요. 기사에서 특히 빵, 파스타,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주스,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줬더라고요. 네, 그런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그럼 우리 몸은 치솟은 혈당을 잡으려고 인슐린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아주 급하게 분비합니다. 아, 또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결과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돼요. 바로 이때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매일 점심 후에 그냥 나른한 정도를 넘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면 그건 그냥 식곤증이 아니라 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잦은 소변과 갈증,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피부 변화, 더딘 상처 회복, 그리고 식후의 극심한 졸음까지 이 6가지 신호들은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의 이야기 같네요. 맞아요. 별것 아니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죠. 네, 혼자서 추측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죠? 이 기사는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의 비상벨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혈당 반응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아, 건강한 상태는 어떤 느낌일까? 네,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부정적인 경고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기분 좋은 상태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상태를 지향하려는 노력이 당뇨를 예방하는 더 근본적인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